집을 팔아서라도 나 네.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하셨었고 네. 그게 11만 원인가? 맞아요. 11만 원 할 때. 11만 원 그거 영상 올려지고 난 다음에 네. 그 댓글 보고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 오늘 19만 원 찍고 들어오기 전에 찍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푸시가 날라오더라고요. 토스에서. 아, 그래요? 삼성전자 최고가가 됐어요. 뭐 이렇게 푸시가 날라오더라고요. 아, 뭐야 이거? 사셨어요 조금? 아, 못 샀습니다. 아, 그래요? 못 샀습니다. 하이닉스 사셨나요? 아니 못 샀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일단 제일 궁금해 하실 거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약간 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사도 돼요 말아요 그 질문하고 싶으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네. 이제 우리가 주가를 산정을 할 때 네. 저한테서 이제 수업 들었던 거 조금 떠올려 보시면은 네. 기억이 날까요, 제가? 퍼가 10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네. 순이익의 10배가 시가총액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게 퍼가 10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은 네. 순이익 곱하기 퍼는 시가총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순이익을 우리는 주로 안 쓰고 주식시장에서는 주당 순이익을 주로 쓰거든요. 한 주당 순이익. 그러면 한 주당 순이익 곱하기 퍼는 주가가 나와요. 주가.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다양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순이익을 거의 130조 원 정도를 보더라고요. 3전에. 네, 3전의 순이익을 130조 원 올해 그거를 이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은 한 주당 19,1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19,100원 정도 되면은 지금 오늘 주가가 19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몇 배예요? 10이죠. 10배. 그렇죠. 퍼가 지금 10밖에 안 돼요, 지금. 아직도.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으면은 공급이 거의 없어요. 2026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미친 듯이 디램 가격도 막 계속 올라가고 있고 HBM도 저희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과거에 반도체 기업들은 펄을 10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옛날에는 네. 반도체 기업들이. 네.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뭐 삼성이 만드나 하이닉스가 만드나 뭐 어떤 뭐 개똥이가 만드나 소똥이가 만드나 다 똑같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 가격이 막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심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커머더티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특수제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특수제로 넘어가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펄을 몇 정도 받냐면은 지금 후행 퍼 기준으로는 40이 넘고요. 퍼가 40이 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코모디티에서 이게 특수제로 가면은 펄을 많이 줘요. 엄청 많이 주네요. 네. 포워드 기준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순이익 곱하기 퍼가 시가총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EPS 곱하기 요거는 주가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냥 메모리 반도체일 때는 펄을 10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용 제품 만드는 데가 아니라 특수 제품을 만드는 데인데 거기는 20에서 30 받고 펄을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자기 매출 비중에서 HBM 비중이 점점점 커지면은 네. HBM은 HBM4부터 시스템 반도체 격으로 격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펄을 만약에 20배만 준다 그래도 아까 19,000원인데 펄을 20배를 주면은 38만 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보고서 나온 것 중에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펄을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도 지금 제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개나 소나 만들어도 다 똑같기 때문에 펄을 10밖에 못 줬는데 이제 HBM4부터는 특수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펄을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펄을 많이 주기 시작을 하면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투자할 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옛날에도 보면은 다 삼성전자 잘 간다고 이제 9만 전자에 물려 있으시다가 네. 오랫동안 5만 전자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9만 원 넘자마자 냅다 팔았대요.
뒤도 안 돌아보고 퇴 하면서 내가 다시는 삼성전자 투자하나 보다 말. 왜냐면은 어둠의 시기가 되게 길었거든요. 네. 어둠의 시기가 긴 이유가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일 때는 수요와 공급 이게 예측이 조금만 빠그라들어도 공급이 조금만 많아도 어떻게 돼요? 가격이 확 폭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펄을 10 이상을 안 줬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HBM4부터는 계속 시스템 반도체격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HBM 이거를 공부하면은 아시겠지만은 D램에서 라인을 3개를 잡아먹는데요. 그리고 HBM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채택되는 용량이 2배씩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보면은 삼성전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2026년 지금 19만 원도 순주부님이 괜찮다면 진짜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안할 수는 있는데 지금 들어가셔도 그냥 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근본적인 퍼가 네. 달라졌기 때문에. 네, 이따가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근데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된 게 어떤 거였냐면은 네. 수요와 공급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공급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거에 따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25년도 기준으로 이제 145만 장에서 160만 장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월 평균. 근데 2030년도에 이제 피크 칠 때 이제 100만 장 정도 더 늘어서 65에서 70% 정도 이게 증가를 해요. 근데 증가를 하는데 좋은 불 케이스가 있고 베어 케이스가 있는데, 네. 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HBM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수율이 떨어져 가지고 그 라인을 많이 깔아도 이거를 많이 잡아먹어요. 웨이퍼를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거는 65에서 70%가 늘어나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HB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1년마다 이제 2배씩 들어가는데, 그 늘어가는 수요만큼 이게 충분히 이렇게 공급이 느는 만큼 수요가 늘면은 가격도 그냥 지금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불 케이스고, 베어 케이스는 뭐냐면은 안 좋은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것만 해도 올해에 1,000조 원에 달하거든요. 네. 미친 거죠, 거의. 근데 27년도, 28년도 그때도 여기에서부터 또 계속 늘려서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더 많이 투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9만 원이어도 살 것 같아요. 네, 살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그럼 평가 자체가 달라진 거네요, 완전히. 이게 가격 평가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데 퍼가 지금 바뀌진 않은 상태예요. 아까 전에 퍼가 여전히 10이었잖아요. 선행 퍼가 10밖에 안 돼요, 지금. 네. 근데 이제 퍼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주당 순이익을 계속 바뀐다는 뜻이 뭐냐면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걸로 이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D램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그 전반적으로 다 D램 생산 능력이 60에서 한 70% 는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조사한 거 보면은. 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오픈클로 써보셨어요, 혹시? 그 얘기만 들어 아직 못 써봤습니다. 그쵸. 네, 네. 그거 해봐야 되는데. 아, 네. 저도 이제 하려고 이제 네. 오픈클로를 하면은 에이전트 AI인데, 그거를 쓰려면은 어찌됐건 제일 좋은 게 맥미니를 사서 하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맥미니가 일단은 D램도 좀 어느 정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전력이라서 하루 종일 켜놔도 괜찮대요. 오, 네, 좋다, 네, 그거 네. 좋다. 그리고 에이전틱 AI는 지가 알아서 막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에이전틱 AI 쓰려면 핵심 요소가 D램이 빠방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살라고 봤더니 품절이에요. 없어요. 오픈쿨로 딱 뜨고 나서. 그래서 이게 좀 초입인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년부터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거 에이전틱 AI 쓰려고. 그러면 그 컴퓨터마다 다 D램이 박혀 들어가니까 느는 것보다 수요가 더 늘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어찌됐건 공급은 우리가 보이잖아요. 60%에서 70% 는다라는 게 딱 픽스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HBM이 일단 세대가 거듭되면서 2배씩 늘어나고, 그리고 걔는 D램 라인을 3개를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에이전틱 AI 되면은 이제 엣지 AI 이제 일반 PC에서도 그걸 계속 써야 되니까 돈 받으면 일단 삼성전자. 근데 SK 하이닉스도 있는데 왜 삼성전자를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시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캐펙스 시설 투자를 한 걸 보면은 2030년 되면은 웨이퍼 생산량이 3사 중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올인한 것 같아요. 재용이 형님이. 원래- 요즘에 도는 짤 보셨어요? 짤?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지금 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아니, 왜냐면 HBM 네. 쪽은 SK 하이닉스가 먼저 좀 치고 나갔던 맞아요. 게 제가 기억에 나가지고 네네네.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네. 다시 좀 무게중심이 삼성전자 쪽으로 오는 건가?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가 70% 정도 엔비디아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쓰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MD도 하고 구글도 만들고 다른 데서 다 이제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다 HBM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 공장 그 캐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2030년도에 캐파가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승부수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감동적인 게 아마 내년쯤 되면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돈 잘 버는 기업들 순위 한 10위 안에는 무조건 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요? 네. 그래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와, 이런 걸 보는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이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로 좀 수익을 내신 분들은 갈아타는 네.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냥 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셋 다 골고루 들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다 장단점이 있어요. SK는 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듯이 엔비디아랑 너무 사이가 좋기 때문에 최근에 치킨 네. 또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끈끈한 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잘 되면은 얘도 잘 되고 약간 요런 거. 그리고 이제 HBM 다음 거를 이제 HBF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HBM도 아직 공부가 안 끝났는데요. 네, 공부 안 HBF? 해도 돼요. F는 또 뭐지? HBM은 이제 D램 반도체를 이렇게 쌓은 거잖아요. 네. 근데 D램 반도체의 특징은 휘발성이잖아요. 휘발성이라는 게 전기가 계속 들어와야지만 이게 데이터가 그렇죠.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잡아먹는 거라서, 이거 플러스로 요즘에 이제 핫한 기술이 HBF인데 얘는 낸드를 이렇게 쌓은 거예요. 우리 요 컴퓨터나 이런 거 보면은 SSD라고 해서 뭐 256기가 그게 낸드거든요. 네. 걔는 전원을 딱 뽑아도 계속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높은 층으로 쌓는 거예요. 그게 HBF예요. 근데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도 나오면은 HBF도 이제 커머더티에서 그냥 일상재 거기에서 이제 특수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드까지 특수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D램은 그냥 여기서 만드나 저기서 만드나, D램은 뭐 DDR5나 이런 거 다 똑같잖아요. 네. 제조사가 틀려도. 네. 근데 이제 HBF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맞춤형 옷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모든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중이 이제 그쪽이 많이 커지면은, 맞춤형 비중이 커지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받는 펄을 점점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펄가 아까 전에 주당 순이익 19,0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선행 펄가 10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엔비디아처럼 막 30, 40까지는 못 받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만 받아도 38만 원이. 네, 38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가는 길에서 약간의 복병은 뭐냐면은 중국의 반도체, 얘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늘리는 거를 지금 늘리는 속도처럼 막 계속 미친 듯이 돈을 쓸 것인가. 근데 요즘은 이거 월가에서 이제 돈 쓴 만큼 너희들 돈 버는지 보여줘, 이걸 계속 묻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웃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받으면 살 것 같아요.
돈 받으면.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정부 부채 문제잖아요. 네, 뭐 문제가 많지만 여러 가지 네. 있지만은. 네. 그래서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상태인데 제가 이거 정리할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 정부 부채가 지금 벌써 38조 달러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38조 달러면은 그 미국의 1년 GDP의 124%나 달하고 이자만 해도 38조에 대충 한 3% 정도 매겨보면은 거의 1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자만 해도 매년 1,500조 원 정도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자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높으신 세 분이 지금 골머리를 짜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그리고 재무부 장관하고 연준 이제 의장 바뀌잖아요. 케빈 허시 의장 이렇게 세 명이서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법을 할지 그 내용을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찌됐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S&P 500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네. S&P 500 전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니까 연말까지 7,100에서 한 8,000 정도까지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근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주가는 구하는 방법이 EPS 곱하기 퍼였잖아요. 네. 그래서 EPS가 올해 적어도 한 14%는 오른다고 얘기를 해요.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그거를 전망으로 해서 이렇게 8천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핵심 상승 요인을 보면은 빅테크가 거의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올해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돈을 쓰면은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돈이 또 골고루 이렇게 나눠져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러한 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주당 순이익이 성장률이 14% 정도 될 것 같아서 적어도 14%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가장 키인데 과거 자료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중간선거가 끝나고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대통령 임기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때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S&P 500이 한 14%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스크도 있어요. 리스크는 뭐냐면은 1957년 이후로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니까 1%밖에 안 돼요. 아까 전에 14%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수익률이 14%인데 선거가 있는 해는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70% 정도는 10% 이상의 조정이 발생을 한대요. S&P 500이 10% 이상 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1957년 이후로 17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번 70%는 지수 조정이 10% 이상 난 거니까 엄청 큰 겁니다. 네, 그러면 개별 종목은 한 20% 정도 나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거의 한 40%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보면은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요. 역대급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요거가 뭐냐면 아까 퍼 설명을 드렸잖아요. 퍼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된 거잖아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S&P 500 그 퍼를 구해 왔는데 지금 현재 퍼가 30이 넘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평균 퍼가 16이에요. 2배 정도. 거의 지금 2배 정도 비싼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비싼 상태에다가 트럼프가 또 이상한 짓을 요즘 들어가지고 자꾸 이란이랑 지금 또 마두로 납치하듯이 이란이랑 또 맞짱 뜨려고 또 그쪽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약간 또 잘못하면 이렇게 휘청할 수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긴 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아까 삼성전자 설명해 주듯이 네. 여기도 좀 재평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평균 퍼는 15, 네, 뭐 14, 16, 16 이 정도.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은 16인데. 근데 이제 좀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대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니까 미국 주식에서도 굉장히 막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올해는 조금 피해 있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솔리드 파워를
저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이제 솔리드 파워 비중을 저는 되게 많이 줄였어요, 올해. 왜냐면은 이 변동폭이 좀 올해는 많이 심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준 의장이 올해 교체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준 의장이 교체된 다음에 취임 후에 6개월 평균은 15% 정도 조정이 돼요. 이건 어떻게 찾으세요? 와. 초반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워가지고 연준이 어떻게 의장이 이렇게 스탠스를 잡을지 시장이 막 불확실성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런 건도 있고, 관세 충격 관련된 것도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네.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ISM 제조업 지수? 뭐 뉴스에서 맨날 나옵니다만. 네네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회사에서 구매 부서라는 게 있는데, 구매 부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애플에서 구매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네. 앞으로 만약에 애플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매 부서 사람이라면은. 그렇죠. 뭐 이제 재료품 수급도 더 많이 계약을 해서 해놓는다든지.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는 뭐냐면은 매달 전화를 해요. 구매부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경제가 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괜찮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점수가 50점을 넘어가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점수가 50점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오고 나서부터 지금 수입품 관세율이 1935년 이후로 최고치고, 그러니까 수입품 관세도 높고 지금 되게 경제가 불안불안한 상태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 10개월 동안 25년 3월부터 12월까지 다 50 밑이었어요. 경제가 좀 안 좋을 걸로 보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좀 S&P 500에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26년도는 조금 제가 드는 생각은 불안불안한 해긴 해도 이제 중간선거 직후에는 오를 테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질문 받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사야 돼요? 끝나고 사야 돼요. 분할해서 사야 돼요? 아니면은 중간선거 끝나고 사야 돼요? 라면은 솔직히 이거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그냥 돈이 있으면은 뭘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돈이 있으면 지금 그냥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실 때,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통령 임기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해가 어떻게 보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예요. 그러니까 막 빠질 때 보면은 막 마이너스 17%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하지만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6개월 동안은 역사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선거가 11월에 있잖아요. 선거 직전 10월 달이 제일 안 좋아요.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주식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누가 승리할지 모르면은 정책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달이 제일 안 좋고,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좋아요. 근데 이제 2018년도가 트럼프 1기 때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1기 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10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하다가 12월 달에 한 번 더 저점을 찍었어요. 출렁. 근데 그때는 약간 상황적으로 봤을 때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S&P 500의 퍼가 지금 포워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포워드의 뜻이 뭐냐면은 순이익 중에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의 순이익을 써서 만든 펀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 12개월 동안 쓴 거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퍼고, 이제 후행 퍼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선행 퍼인데, 아까 전에는 제가 30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후행 기준으로 과거 12개월 순이익을 썼을 때는 퍼가 30인데, 앞으로 퍼를 쓰면은
21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역사적으로 평균치가 8.8인데 네. 지금 S&P 500 전체가 지난 10년 평균보다는 한 14.4% 비싼 상태고 네. 보면 이제 섹터 중에서도 소재 섹터는 6.7% 정도 비싼 상태인 거고 금융은 17%, 에너지는 36%, 그리고 필수 소비재는 8.9% 지금 비싼 상태고 네. 헬스케어가 11.4%, 부동산 3.4%, 유틸리티 4% 지금 비싼 상태고 네. 이 정도는 지금 귀여운 정도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 정보기술 44% 지금 비싼 상태고 테크. 이미 소비재 35% 비싸고 네. 산업재 3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30%. 이미 소비재는 뭐예요? 이미 소비재는 필수 소비재의 반대말인 건데 필수 소비재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살아가면서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뭐 이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코카콜라가 필수 소비재 기업이에요. 콜라를 안 먹고는 네,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이미 소비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있죠. 나이키라든지 네. 신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소비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가 다 비싼 상태잖아요. 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불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베어 케이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2, 3회 인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완화까지 하고 AI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제 연말에 한 8,100까지 간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EPS 아까 성장이 한 14%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정도 하면은 한 7,100에서 7,500 정도 되고 근데 요거 베어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 의장 교체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역사적으로 혼란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반영이 되면은 5,800에서 6,200 정도 된다. 그럼 연준 의장이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입니까? 5월 달이요, 5월 달. 5월 달. 네네네. 5월이면 11월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달러 인덱스? 네,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이게 달러가 앞으로 비싸져요, 싸져요 이거를 질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래서 저도 알 수는 없으니까 모건 스탠리 거 전망한 거를 찾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네.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반기에는 조금 떨어진대요. 아까 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96 정도 되거든요. 이거 제가 만들 때 엊그저께 만들 때 한 96, 97 이랬는데 94까지 떨어진다 그러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라간대요. 그 말뜻이 이제 달러가 세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약달러 요인을 이제 보시면 총 4개가 있는데 금리를 인하를 하면 어찌됐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네.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이 워낙 여기저기 깡패짓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자기들이 교역을 할 때 달러 대신에 그냥 자국 통화 쓰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비중이 지금 점점 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약달러를 선호를 하니까 그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지금 미국 국채를 조금씩 팔면서 트럼프가 자기들 짜증나게 할 때마다 약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강달러 요인으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 일어날 것 같은 되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네. 아무튼 진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해서 달러가 세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게 또 올라가면은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보이는 게 트럼프가 모든 나라들한테 삥 뜯었잖아요. 관세로. 근데 그거를 올해 관세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모든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소득 수준 봐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300만 원 정도를 준대요, 그냥. 아 이제 뭐 저소득층이겠죠? 네, 저소득층인데 그 기준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만, 15만이었나 아무튼 한 1억 5천 미만의 가구들은 300만 원씩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미래가 없거든요. 받으면 다 써요, 그냥 쫙쫙. 그 얘기를 어디서 진짜 듣긴 했었습니다. 좀 대다수가 좀 그렇게 한다. 저금을 안 해요. 그래서 집 살 생각도 안 하고 네. 월세로 살면서 이렇게 좀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받자마자 이제 쫙쫙 쓰면은 또 인플레이션 자극될 수도 있고
자극되면은 어찌됐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강달러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강달러 욕을 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중간 선거해가 있으니까 올해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제 성향상 근데 올해는 좀 출렁임이 되게 심할 것 같아서 보니까 그래서 적정 현금을 조금 들고 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도 보면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지금 돈은 당장은 못 벌지만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아니, 그 종목 언급은 제가 안 하겠지만 퍼가 막 100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투자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지금 돈을 아주 잘 벌어들이는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자. 이어서 새 연준 의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근데 새 연준 의장이 나오기 전에 누구지? 이 가운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세요? 네. 이 사람이 스탠리 드렁켄 밀러라고 되게 유명한 투자자예요.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30%가 넘어가고 연평균이 30이라고요? 네. 그리고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러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데 이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은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과거 성공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네. 저도 요즘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조금 꼰대. 예. 조금 불안불안한데 이분은 열려 있어요. 그 밑에 사람이 와서 이거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바로 투자를 진행시켜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초창기에 엔비디아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밑에 사람들이 건의해서 올라온 걸 듣고 오케이 진행해가지고 이제 물론 한 $100 좀 넘었을 때 다 팔고 나가셨어요. 이분은.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한참 잘 나갈 때 여기 오른쪽 사람 누구죠? 스캇 베센트라고 미국 재무부 장관이에요. 이분은 TV에서 좀 이렇게 잠깐 본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 사람의 꼬붕이었어요. 조수였어요. 조수. 같이 일했어요. 부사수였어요. 부사수. 그러니까 이 투자가의 오른팔이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이고 핵심이고. 지금 왼팔이 얘가 케빈 워시예요. 연준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지금 엄청 친한 사람 셋인데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재무부 장관, 왼쪽에 연준 의장 친분이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으로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오늘 뜯어봐야 돼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경제가 안 좋을 때 우리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이 뭐가 있죠?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내리거나. 그쵸. 방금 말씀하신 거 돈 푼다, 금리를 내린다.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연준. 맞아요. 연준이 하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을 때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국채 발행하는 거. 오, 맞아요. 역시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국채를 누가 발행하는 거죠? 정부. 맞아요. 정부가 발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채를 발행을 해서 국채의 쪼가리를 투자자한테 주면 투자자는 그걸 돈을 주잖아요. 네. 정부한테. 그럼 정부가 그 돈을 막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한 큰 주축 두 개가 뭐냐면은 정부, 엄밀히 말하면 재무부에서 경제가 안 좋을 때 막 돈을 쓰는 거, 이거를 재정 정책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연준에서 경제가 안 좋을 때 뭘 한다고 아까 말씀했죠? 금리 내리거나 돈을 푼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통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돈을 푼다라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양적 완화라고 들어보셨죠? 네. 양적 완화 방식으로 돈을 푸는 건데 그럼 양적 완화가 뭐죠? 돈을 푼다라는 건 알겠는데 양적으로 완화하는 거죠. 좋아요. 양적 완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은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은행이 주로 평소에 뭘 들고 있었냐면은 그냥 예금을 받으면 그 예금으로 그냥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뭘 하냐면 대출도 해주고 대출해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또 뭘 하냐면은 주로 이제 국채를 많이 사가지고 들고 있어요. 왜냐면 국채 이자가 계속 박히니까. 그러면 제가 연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은행인 후랭이님이 갖고 있는 요거 채권을 제가 가져와요. 가져오는 대신에 제가 돈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국채를 계속 제가 사가지고 가고 돈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은행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쵸? 은행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국채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제가 연준이 국채를 양적 완화할 때 국채를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면은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수요예요, 수요. 저는 계속 사는 거니까.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요. 그쵸. 미친 듯이 올라가요, 국채 가격이. 근데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뜻은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니. 계속 떨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떨어지면은 국채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은 국채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죠. 유인이 안 생기죠. 금리가 적으니까. 그리고 국채 가격이 높으니까 거의 고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주식, 이씨, 이거 1% 먹을 바에 10년에, 30년에 1% 먹을 바에 난 그냥 주식 살래. 그래서 그 돈들이 다 주식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연준의 양적 완화를 하면은 제일 먼저 시그널이 생기는 게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해요.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은 2020년도에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넣었는데 얘네들이 양적 완화를 하네요. 퇴직금이 자고 일어나면 계속 이렇게 불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좋아요. 좋진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이나 자산을 안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적 완화하면 누구만 좋냐면은 자산가만 좋아요. 주식 들고 있는 사람, 금이나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 부동산 들고 있는 사람만 좋아요. 근데 아까 전에 보여줬던 이 세 사람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은 그걸 싫어해요. 연준이 지금 다 한 거잖아요. 연준의 권한이 세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연준의 권한을 낮추고 연준 말고 그 다음 쪽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재무부라고 그랬잖아요. 네. 재무부의 권한이 세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 세 사람들은. 요거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보시면은 이걸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연준이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연준이 설치면 아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자산 가격만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이 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연준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다 완전 스포일 된 거예요.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딸내미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딸내미한테 신용카드를 만들어 줬어요. 야, 이 신용카드는 네가 알아서 쓰고 네가 알아서 갚아 라고 얘기를 일단 했어요. 근데 딸내미가 그냥 막 긁다 보니까 신용 한도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인데 300이 그냥 찬 거예요. 근데 자기 돈은 얼마 없어. 그래서 딸내미가 저한테 와요. 아빠 좀 갚아주면 안 될까? 그럼 제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도 찼던 게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미국 정부도 똑같아요. 미국 정부도 돈 쓰려면은 국채를 발행해야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뉴스 보면은 중국은 계속 국채 안 사준다 그랬잖아요. 중국은 안 사준다 그랬는데 누군가는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사줬냐면은 연준이 사준 거예요. 그냥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도 사주긴 했는데 좀 약하고. 수량이 너무 많이 미국에서 찍어내니까. 국채를 찍어내니까 연준이 계속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끊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작년도에 시도를 했는데 금융시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불안해지고. 왜냐면 지금까지 아빠 돈으로 매달 300씩 쇼핑하던 가다가 있는데 갑자기 한 달에 100만 쓰라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렇죠. 지금까지 막 출퇴근할 때 택시 타고 다녔는데 이제 걸어 당기라고 하면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돈 쓰던 가다가 있으니까 이걸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일 수가 없으면은 그렇다고 연준이 사주는 건 싫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네. 그러면 누가 사줘야 돼요? 누군가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꺼낸 카드가 금융권에서 사주는 쪽으로 이제 할 것 같아요. 은행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은행은 어찌됐건 뭔가 사들이면은
국채가 됐든 뭔가 사들이면 사들인 만큼 자본을 비축을 해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국채는 망할 위험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사도 자본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국채를 무한정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연준에서 미친 듯이 사주다가 이제 은행에서 채권을 미친 듯이 사줄 수 있게 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성화되면 스테이블 코인도 국채, 단기 국채랑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국채랑 엮여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단기 국채 수요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기존 은행이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왜냐면 불안한 거예요, 기존 은행들이.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그 코인사들이 들어오면은 기존에 은행에서 예금하던 사람들이 코인 발행사 그쪽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요쪽이에요. 이제 앞으로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민간 은행에서 집중적으로 통화 중에도 이제 본원 통화와 파생 통화가 있으면 이 파생 통화를 늘려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주도로 하면은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양적 완화는 하면은 그냥 자산 가격이 바로 팍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민간은행에서 이거를 규제를 완화를 해주면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왜냐면은 은행은 자본주의의 상징이니까 끝도 없이 수익성을 추구하려고 막 위험한 투자도 막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가 생긴 이유도 2008년도에 리만 사태 이후로 그때 규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규제를 트럼프가 다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랑 베센트랑 케빈 허씨가. 그래서 이게 규제가 다 제거되면은 이제 옛날처럼 그 제2의 버블로 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요. 왜 하느냐? 연준에서 지금 민간 주도로 양적 완화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은행 쪽에서 계속해서 국채를 사들일 거기 때문에 재무부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재무부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데나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특정 기업한테 이렇게 빡빡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잖아요. 똑같이. 그쵸? 근데 그게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은 돈이라는 거는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제일 잘하는 놈한테 몰아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뭐 우리나라 막 애들 막 10명씩 낳을 때 보면은 대학교 보내는 애는 제일 똑똑한 애, 뭐 물론 옛날에는 첫째 아들을 보내긴 했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랬잖아요. 네,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그게 GDP 대비 부채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GDP 대비 부채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GDP 대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GDP를 미친 듯이 늘려버리면은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작아져요. 생산성을 늘린다. 맞아요. 그게 이 세 명이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생산성을 미친 듯이 늘려가지고 GDP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은 부채 절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GDP 대비 부채 규모를 줄여야 되니까 이건 이해되시죠? 네. 부모를 미친 듯이 높이려고 해요. 수학 전공. 죄송합니다. GDP를 미친 듯이 올리려면은 개나 소나 돈을 다 주면서 투자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은 AI처럼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애들한테 세제 지원이나 이런 혜택을 다 몰아줘야 돼요? 대학 갈 놈한테. 그쵸. 대학 갈 놈이 사법고시 붙을 놈한테. 네. 그래서 사법고시 붙을 만한 놈이 AI 관련된 애들인 거고, 그래서 최근 법안이나 이런 걸 다 살펴보면은 혜택 지원해주는 것도 걔네들한테 다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마이크론이 반도체 공장을 짓잖아요. 그럼 거의 짓는 돈에서 한 거의 25%에서 30%를 정부가 대줘요. 세제 혜택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델놈델한테만 계속 지금 쓰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델롬델이랑 엮여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좋게 보는 거예요. 미국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은 GDP를 올려야 되고, GDP를 올리려면 결국은 AI 관련 섹터를 부흥시킬 수밖에 없고, AI 쪽을 부흥시키려면은 맨 밑에 기본으로 깔리는 게 에너지고, 에너지 그 다음 위가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 위가 인공지능 반도체니까,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세계 기업 중에 2개가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면 안 되고, 미국이 앞으로도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삼전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의 거의 99%가 메모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지난 2달 동안 아주 짭짤했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정부 부채가,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의 정부 부채가 신용카드 빚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준의 QE는 뭐냐면 부모가 몰래 이제 딸내미 카드 대금을 계속 갚아주는 건데, 지금 시장은 지금 딸내미가 지금 카드 대금 매달 300 쓰는데 지금 쩔어 있는 상태다. 근데 이거를 앞에 3명은 싫어한다. 예,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대납하는 거를 이제 중단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딸내미 입장에서 300 쓰다가 이제 100밖에 없네. 그러면은 어찌됐건 지가 소비 습관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쵸. 올리브영 그쵸? 2번 갈 거 1번만 가야지. 그렇죠. 올영 2번 갈 거 1번 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개 섹터를 좋게 봐요. 세 개 섹터. AI 인프라랑 고성능 반도체, 이거는 어찌됐건 GDP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갖고 가야 돼.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도 불구하고 이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얘는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금융주는 이 BC는 베스트 케이스나 이게 월스트 케이스예요. 네. 이게 경제가 좋든 말든, 아까 전에 그 연준을 힘을 완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준 대신에 등판시키는 거를 이제 금융 쪽에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금융 쪽에서 이제 국채 매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금융주들은 국채를 예전보다 훨씬 많이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또 빌릴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대출을 또 해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금융주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가 좋든 나쁘든 좋은 게 헬스케어 쪽인데, 올해 되게 막 제가 아까 전에 과거 데이터 보여드렸듯이 막 플럭추에이션 되게 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헬스케어 이렇게 세 개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본론 대가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뜯어봤어요. 네. 이게 아까 전에 얘예요. 스탠리 드렁켄밀러. 아까 왼쪽에 연준 의장과 오른쪽에 그 재무부 장관 있는 가운데 있던 스승. 얘가 들고 있는 종목을 보면은 요거가 다 그거예요.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인 거고. 비중이 높네요. 네, 포트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XLF라는 게 뭐냐면은 네.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는 아시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금융 섹터만 모아놓은 ETF예요. 이게 갑자기 팍 생겼어요, 이번에.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네, 적지 않은 비중이 XLF가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그 다음이 이제 RSP라는 게 또 갑자기 훅 들어왔는데, 뭐죠? RSP는 뭐냐면은 S&P 500 대표적인 ETF가 스파이잖아요. SPY. 걔는 투자할 때 1등부터 500등까지 기업을 돈을 투자를 할 때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은 10,000원씩 500개 기업에 10,000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큰 애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등 기업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를 계속 월가에서 물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퍼가 너무 높은 기업들은 별로 지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RSP가 그거예요. S&P 500 추종하는 ETF인데, RSP는 1등부터 500등까지 균일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500만 원 투자하면 10,000원씩 똑같이.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되게 저는 고무적으로 본 게 쿠팡을 지분을 늘렸어요. 쿠팡. 늘렸어요? 네. 아. 네. 쿠팡, 아마존, 구글. 이 SE는 뭐냐면은 쿠팡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쵸? SE는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기업인데, 동남아의 아마존. 네. 이 아저씨는 이쪽 기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제적 해자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로켓 배송 지금 우리 편하잖아요, 너무. 네, 경쟁사가 똑같이 들어오려면 쿠팡만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쿠팡이 지금까지 쓴 돈이 10조 원 썼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처럼 하려면 똑같이 10조 원을 거의 이상을 써야 되겠지. 이상을 10년 가까이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SE가 그런 데고, 요거는 중남미의 아마존이에요. 멜리라고 되어 있는 애.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EWZ. 요게 뭐냐면은 브라질 ETF예요. 브라질 ETF. 왜 브라질 ETF를 샀냐면은 네. 브라질 ETF가 오를 때가 언제 오르냐면, 브라질은 뭐로 유명하죠? 원자재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달러가 약세일 때랑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브라질 관련 상품이 되게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모건 스탠리 그 달러 인덱스 전망치 보면은 상반기에 달러 인덱스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네. 얘도 보는 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리 드렁켄 밀러도 보는 뷰를 보면은 그 달러가 상반기에는 약세를 본 것 같고요. 요걸로 보니까. 두 번째로는 금융주를 좋게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떠한 섹터가 우승할지 모르니까 좋을 것 같다. 섹터 로테이션 돌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RSP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네. 원사이드한 방향으로 AI 몰빵 이게 아니고 네. 뭔가 좀 혼란스러운 골고루.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네. 중간 선거해에는 혼란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얘도 그런 식으로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이분도. 근데 제일 고무적이었던 게 이제 XLF가 들어갔다라는 게 이게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엊그제 나온 리포트거든요. 보니까 XLF, 이게 새로 신규로 들어왔어요. New라고 되어 있죠. 네. 신규로 3개 들어온 게 보니까 요 RSP는 S&P 500인데 균등하게 들어가 있는 거. EWZ는 브라질 관련된 거. 요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지분을 많이 늘린 게 구글이랑 요거 동남아의 아마존. 요 2개를 많이 늘렸어요, 보니까. 그리고 스탠리 드렁켄 밀러를 요거를 이제 섹터별로 요거를 한 거를 보면은 네. 헬스케어 쪽 비중이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경제가 어렵든 좋든 간에 요거 약간 꿋꿋하게 버텨주는 애니까 헬스케어 비중이 좀 높아요.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 대비해서 요거 늘어난 거 보니까 요게 금융이죠. 금융 쪽을 조금 늘렸어요. 그리고 기술 쪽을 조금 줄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스탠리 드렁켄 밀러는 금융 섹터 추가하고 동일 비중 ETF 넣고 금리 인하랑 약달러를 베팅을 해서 브라질 추가를 하고 땡땡땡 아마존 요거를 많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주가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출렁임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줄이셨어요, 이분은. 워런 버핏도 보시면은 요렇게 녹색으로 반짝반짝이는 게 뭐냐면은 많이 늘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요 빨간색은 줄였다라는 뜻인 거고. 근데 이제 CB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의미적으로 되게 의미 있게 되게 많이 늘렸잖아요. 이게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보험회사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보험회사를 이제 처브라는 회사인데, 요거를 지난번에 처음 이렇게 처음 사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분기에 되게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기술주를 조금 줄이고 금융 쪽을 그러네요. 우와. 늘리고 있어요. 금융 쪽을. 신기하다. 근데 이 두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쵸? 네.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네. 요거는 이제 워런 버핏의 이제 정리.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한 건데, 에너지 섹터 비중을 많이 늘렸어요. 보니까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정학적 갈등을 좀 일으킬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금융 섹터 요거 처브 보험회사를 조금 많이 늘렸고, 그리고 기술 섹터 비중 애플을 계속 팔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현금이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불어난 상태에서 이제 워런 버핏이 이게 맨 마지막 포트였거든요. 이제 자기 후계자한테 이제 그 상태로 넘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색깔이 많이 묻으면 안 되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요 사람은 모든 헤지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지난 3년 동안 제일 좋으신 분을 가져왔어요. 니할 초프라라는 분인데, 네.
딱 봐도 욕망 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인도 뭄바이 출신의 여자분이신데 인도에서 네. 여자로 살았다. 근데 이 헤지펀드 세계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1등 제일 잘 나가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아니라는 거죠. 그쵸. 쉽지 않죠. 근데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저는 워런 버핏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나이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시기는 해도 이제 과거에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을 때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워런 버핏은 금융 쪽으로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결국은 애플을 조금 샀다가 밑에 사람 얘기를 듣고 마지못해? 그냥 제 느낌이에요, 내 피셜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냥 금융이 좋은 것 같다 싶어서 금융을 많이 채우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인도 여성분 채운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분은 거의 다 AI 관련된 그쪽으로 다 채워 넣으셨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엔비디아, 아마존, 이 메타, 그리고 이게 비스트라라고 에너지 기업이고요. 얘는 앱러빈이라고 광고 관련된 우리 앱 다운받아가지고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막 광고 막 뜨는 거 뜨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무튼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다 AI 관련된 거를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 제일 많이 늘린 걸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마어마하게 늘렸고, 그 다음에 앱러빈 늘리고 엔비디아 늘리고 비스트라 아마존 이런 식으로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랑 레알 초프라 요걸 비교를 해보면은 워런 버핏은 그냥 금융 위주로 하셨고 레알 초프라는 기술 위주로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치인 포트폴리오도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왜냐면은 지금 워낙 제 방송 보고 투자하신 분 중에 처음에 뭐 ETF를 이제 자식에게 물려줄 ETF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게 MAGS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매그너피선트 7 이거 모아놓은 ETF거든요. 근데 이제 맥7 그 ETF를 요즘 수익률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든지 안 올라서 조금 소외감을 느낀다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정치인 포트폴리오를 들고 왔는데 정치인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전부 다 보는 것보다 엔비디아를 한번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 최근에 1월 30일에도 매수를 하셨는데 보니까 191달러에 지금 물리셨어요. 지금 사셔가지고 이 민주당 분도 사셨고 공화당 분도 사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살 때 이 밸류에이션도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가치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복잡하죠. 이게 이 네 개가 다 퍼거든요. 이 네 개의 퍼 값이 지금 이게 현재 퍼 값인 거고 어떠한 순이익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개의 퍼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난 5년 동안의 엔비디아의 퍼 값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지난 5년 대비해서 지금 어떤 거냐 보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다 할인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애플도 보면은 최근에 다 매수하셨어요. 1월 달에 보니까. 근데 애플은 보면은 지난 5년 평균 대비해서는 지금 약간 고평가된 상태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 322달러에 지금 물리신 분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최근 걸 보면은 약간 고평가된 상태이긴 해요. 워런 버핏이 샀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었죠. 좀 많이 올랐어요. 마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에 공화당에서 사신 분이 보니까 한 430불 정도에 사신 분이 있는데 보면은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조정을 되게 많이 받아서 가격이 되게 아름답게 보여요. 지금 제 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아서 보면은 최근 퍼값 대비해서 우와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27, 25까지 내려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올해 메모리 쪽 투자 계속 할 것 같고 메모리 쪽 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주 쪽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 금융주나 헬스케어는 개별 종목 투자도 좋지만 그냥 아까 나왔듯이 ETF 투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복잡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올해처럼 장이 막 출렁출렁임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 그 S&P 500 균등하게 투자하는 RSP라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담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MAGS가 나쁘다라는 뜻은 아닌 거고요. 어찌됐건 나중에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든 뭐 생산성이든 그거를 갖고 있는 애들이 걔네들일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막 불평불만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이거 사시는 분들은 되게 매달 월급 받으셔가지고 매달 사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서 모으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도 이제 이게 매집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그때 갑자기 확 오르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평단가가 낮게 유지가 되니까. 미국장과 한국장의 어떤 배분? 무게중심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냐. 뭐 반반 가져가는 분도 있고, 네. 뭐 싹 빼서 지금 국장에 넣어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뭐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텐데,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기회비용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 국장 저 되게 좋게 보는 상황인데, 국장에서 하나 조금 불안불안해 보이는 게 뭐냐면은, 개인이 대출 받아서 하는 투자 비중이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갔어요. B2. 네, B2 비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상태라서, B2를 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그냥 팔지 않고 가져가시면 좋긴 한데, 조금이라도 조정이 오면은 마진콜이 발생을 해서 B2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야죠. 돈을 넣든지 아니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조정 한번 시게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사놓고 뭐 한 20% 30% 빠져도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조정 오길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째려보다가 조정이 좀 오면은 유의미한 돈을 또 한번 쓱 넣어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또 한번. 와, 아직도 네. 삼성전자. 아, 네. 그러면 유의미한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십니까? 전체 포트 비중에서? 근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게 미국 주식 거의 다 미국 주식이거든요. 지금은 한국 주식이 지금은 없어요. 원화는 이제 따님께서 계속 쓰시니까. 올리브영? 아, 네. 원화는 지금 다 사라진 상태고. 결국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들고 있는 게 다 메모리 주식이거든요. 마이크론이든 뭐 샌디스크든 뭐 이제 엔비디아도 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걸 팔아서 산다? 뭐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원화 채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전 하이닉스 아직도 저는 그냥 들고 가시기엔 괜찮은 것 같고. 와. 네. 아무튼 수익 내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네. 부럽습니다. 미국 주식을 들어가신다면은 이제 처음 들어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파이 말고 RSP라고 이렇게 균등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거랑 그리고 금융주 조금 담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은행 쪽에서 뭔가 해주기를 아까 전에 그 3명의 남자가 지금 판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주 수익이 좀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안 좋은 좀 리스크는 뭐냐면은 정권이 또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싹 넘어가면은 민주당은 규제와 그런 쪽에 이제 그런 거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그냥 메모리 쪽이 좋아 보이니까 아직도 메모리 쪽으로 하고, 근데 메모리 쪽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27년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반기 때부터 이제 공장들 이제 신규 공장들 이렇게 문 열면서 이렇게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는 시기가 이제 27년 하반기부터 되고 28년도에 많이 늘고 29년 30년도가 이제 폭발적으로 공급량이 늘거든요. 그때 이제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좀 어떻게 될지를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수요가 그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남아돌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공급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가격이 또 확 떨어질, 그거를 불안해해서 안 들어가는 이제 월가의 투자가들도 많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뭔가 깔끔하게 무조건 돈 벌 것 같으면은 그런 투자처는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뭐 거침없이 네. 네. 오늘 사실 뭐 미국 주식 쪽을 많이 준비해 오셨지만 아무래도 지금 한국 주식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언제 조정이 와서 한번 빼야 될 것이며 뭐 이런 고민들 지금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 빠지면 삼성도 빠지잖아요. 다음날 보면 되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비중에서 엄청나게 높잖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아, 요즘 같이 이렇게 장이 좋으니까 주식하기 참 좋으시겠네요. 돈 복사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돈 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딸 일로 와, 올리브영 가!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정을 많이 받아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국내 금융주도 엄청 수익이 좋은데 연관이 있나요? 아, 그거 왜 관련된 거는 국내 금융주는 워낙 쌌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라 그래서 금융주는 그래서 오른 거고, 이제 미국은 미국 내에서 이제 규율 중에 이건 좀 용어는 어렵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뭔가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에 맞춰서 은행이 자본을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축량을 심하게 줄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 자본 비축을 안 해도 되니까 그 돈 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를 것 같아요. 팔란티어도 꽤 조정을 받았군요. 네, 팔란티어도 조정을 심하게 받았죠. 팔란티어도 지금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올해는 퍼가 높은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렁임이 좀 되게 많이 심할 것 같아요, 올해는. 대가의 포트폴리오도 궁금하지만 우리 이웃집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궁금하거든요. 걸록 대표님은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잘하냐면은 걸록 대표는 뭔가 특별한 종목을 찾지 않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서만 하세요? 거기서만 하는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때 그때 과감하게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딥시크 쇼크 왔을 때 거의 100불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때 유의미하게 그냥 확 들어가시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제 생각에 걸록 대표님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요. 투자자의 그래서 수익한 거 보면은 다 100% 넘어가요, 보면. 인간의 그 심리를 반해서 투자를 되게 잘하세요, 보니까. 요즘 메타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공감해요. 보시나요? 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저평가 구간 같아요. 많이 조정받아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락폭이 큰 빅테크 위주로 소수점 모으기 하고 있는데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나을까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 네. 지수만 보면 지금 좀 이렇게 고평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개별 종목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네네네. 개별 종목을 그렇게 소점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락폭이 큰 애들 위주로. 왜냐면은 결국은 인공지능을 돌리려면은 클라우드 하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애들이 다 빅테크고 모델 들고 있는 애들도 다 빅테크의 돈으로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쪽 이게 하락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공포 때문에 소프트웨어 주가가 다 녹아내렸잖아요. 근데 그 말뜻이 뭐예요? 소프트웨어 업종이 필요 없어진다는 뜻은 그거에 대한 부를 누군가는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다 AI 관련된 기업들이 그 부를 다 섹터별로 하나씩 흡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온큐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온큐랑 이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양자 누가 승리할지 모르니까 양자는 그냥 조금만 남아라. ETF로 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추천을 드려요. 아이온큐가 될지 구글이 될지 모르잖아요. 리게티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ETF를 해서 하는데, 근데 이 기업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퍼가 되게 높은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퍼가 높은 기업보다는 이제 돈을 잘 버는 단단한 기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메모리 기업들 돈 잘 벌고 있잖아요, 지금. 땅 짓고 헤엄치기 하면서 지금 벌고 있는데. 좀 깎아줘 이랬더니 야 꺼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랜도 궁금해 하시는구나. 네. 아이랜도 이제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아이랜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랜은 무슨 기업입니까? 아이랜도 그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데인데, 아이랜은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채굴 업체들이 다 클라우드 사업자로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를 장기적으로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서 한국 분들이 되게 사랑해요, 아이덴을. 그래서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으세요. 손주부님 TSMC 전망 알려주세요. TSMC 좋아요.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꾸물꾸물꾸물 계속 올라가요. TSMC. 제가 지금 제 시선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냥 실적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주가가 꾸물꾸물 계속 올라갈 게 TSMC가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데들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실적을 밟고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려면 또 이제 그거를 납품하는 그 기계들 만드는 데도 있잖아요. ASML도 있고 이런 데들은 그냥 실적 따라가지고 그냥 계속 꾸물꾸물꾸물 올라갈 것 같아요. 금이랑 은은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포트폴리오의 한 10% 내외로 해서 그냥 꾸준히 들고 가시는 거 그냥 해치의 성격으로. 왜냐면 지정학적 갈등이 심해지면은 금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금값이 떨어진 이유가 중국에서 춘절이어가지고 금값이 떨어졌대요.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다가 휴가철이라서 못 사가지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브로드컴 얘기도 나옵니다. 브로드컴도 당연히 좋아요. 브로드컴도 조정을 지금 좀 어느 정도 받아서. 근데 이제 브로드컴도 그렇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어찌됐건 이게 세계사가 다 어떻게 보면 경쟁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자기 인공지능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다 각자 HBM이 다 필요하잖아요. 네. 네, 결국은 또. 그 기승전 삼성전자가 돼버리는 상황이네요. 지금 네. 현재 분위기에서는. 네네네. 제약 업계의 최대 이슈가 뭐였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파마들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의 특허가 거의 다 끝나요. 앞으로 3년 동안 특허들이 거의 다 끝나면은 그 특허가 끝남과 동시에 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막 들썩들썩 한다라는 거를 스터디한 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작년 말쯤에 제가 스터디를 했는데 그거랑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빅파마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특허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특허를 연장할 때 이제 뭔가 기존에 있던 약을 조금만 개선시키면 특허를 연장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의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뭐 리가캠 바이오도 있고 ABL 바이오도 있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한 기업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뭐 근데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만약에 비싸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좀 조정받은 상태면은 괜찮은 것 같고 현대차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네요. 이거 보니까 법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현대차가 네. 네, 많이 올라가지고 로봇. 저 같으면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들고 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거기 기술이랑 그렇고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는 신규 진입이요? 네, 현대차. 아, 이제 새로 들어간다 이 가격에서 네. 저는 조금.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요. 왜냐면 뭐든 살 때 계속 비교해서 보잖아요. 그쵸?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은 그쵸. 이걸 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선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네. 정치인들은 이제 빅테크 위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냥 조정 받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담아가면 된다. 네. 그리고 스탠리 드렁켄 밀러처럼 좀 장기 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사람들은 금융주 쪽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 좀 많이 아까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신흥국으로 좀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나온 게 브라질도 그렇고 동남아도 나오고 그리고 남미의 아마존도 나왔듯이 그런 신흥국 투자도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다. 대가들은.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상태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스파이 많이 사잖아요. 네. 미국에서 일하는 친구도 얘기 들어보니까 다 스파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그냥 패시브 자금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좀 부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스파이 말고 RSP를 가져가셔도 좋다. 그 정도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의 대가
손주부님은 저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많이 벌 것 같은 기업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메모리 쪽 반도체 기업들이 아직도 좋아 보여서 저는 거기에다가 다 거의 100% 노출을 시켜놓은 상태다. 제 금융자산은. 근데 당분간은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6년도에는 이제 유의미하게 공급이 늘어날 기미는 안 보이고 27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달달하게 즐기다가 27년도에 이제 빅테크가 캐펙스를 어떻게 하는지 봐가지고 캐펙스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은 조금 잽싸게 빠져나와야죠. 아니면 불안하다 싶으면 26년 말에 그냥 빠져나오든가.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안 빠져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GDP를 늘려야지 부채 대비 GDP 그게 해결이 되니까 관련 법안도 다 그 반도체 공장 지원하는 데다 돈이 다 쏠리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번 네네. 참고하셔가지고 또 네. 여러분들 또 계속 돈 복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